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좀 급하게 원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져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이 원격 수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쪽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살짝 이렇게 조금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노트 필기를 통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번 수업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막 급히 수업을 진행하느라고 다이소에 뛰어가가지고 삼각다리도 샀는데 사왔더니 다음 주에 다시 원격 수업이 아니라 정상 등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추후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 주제는 독립전쟁이에요. 우리는 독립전쟁을 이루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는 빼앗긴 상황이었고 우리가 한반도는 이미 거시기하지만 선생님 일장기를 그려볼게요. 우리의 영토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제 여기는 조선 총독부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1910년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독립전쟁을 하고 싶다라고 국내에서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워낙에 헌병 경찰 제도에 의해서 통치가 너무 강했고 그냥 무단의 통치에 의해서 독립전쟁을 국내에서 수행한다는 건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비밀로 조직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단체 두 개를 배웠었죠. 대한독립의군부와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것만 그리고 대한광복회 두 개의 공통점은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였다는 것과 대다수가 이제 비밀이었고 이 대한독립의군부는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복벽주의를 바탕으로 다시 황제 제도를 이루려고 했던 목적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대한광복회는 이제 거의 대한독립의군부를 제외해서는 다 공화정을 추구했던 공화정을 목표로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1910년대 활동한다는 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국외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10년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를 수 있는 독립 전쟁이 있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털을 닦고 지낸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 1910년대에 우리는 독립운동의 기지를 닦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독립운동의 기지가 건설이 됐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봤을 때 서간도 같은 경우는 삼원보를 중심으로 한인마을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북간도에는 뭐 룽징, 왕칭 이런 곳에 사람들이 이제 명동학교, 서전서숙과 같은 학교를 세우면서 거기서 이제 또 중광단 같은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쪽이 이제 북간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목표는 결국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건 바로 뭐냐면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예요. 독립부대. 독립부대 양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북간도 지역에서는 대한 독립군과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기타 등등 더 많은 독립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간도에는 서로군정서 등의 독립부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910년대 말기가 되면 이렇게 한 20여 개의 크고 작은 규모의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졌었다. 엄청난 거죠. 타국에서 이렇게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었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은 일본과 전면전을 펼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독립군 부대는 이제 국경선 근처에서 이제 뭔가 소규모 부대가 밀잔입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뭐 일본의 관공서 또는 뭐 친일파 일본 경찰들을 죽이고 도망가고
죽이고 도망가고 하는 국경선 근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920년대가 되면 이제 국경선 근처에서 소규모의 어떤 좀 전투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정찰대를 바로 봉오동 일대로 유인해서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게 바로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6월에 사실 정말 많은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두각을 나타냈고 리더를 보여줬던 단체가 대한독립군이었고, 그 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홍범도였어요.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여러분은 이것도 좋지만 엔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연합부대라는 거. 우리가 그 수많은 홍범도 장군도 대단하고 대한독립군도 대단하지만 예전에 교과서에는 남겨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학습량 때문에 거의 묵음 처리되고 있는 정말 수많은 독립군과 연합부대의 연합작전이 이 승리로 이끌었었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뭔가 이제 한인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독립부대를 만들고 있었구나, 이 봉오동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크게 당할 만큼 독립부대가 있다는 걸 알고 대규모 소탕 작전을 하기 위해서 사단급의 이제 병사를 이동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이곳 자체는 만주 지역 자체의 국경 자체에 이 지역적으로는 중국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국 땅이니까요. 실제로 이제 이곳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장소였기 때문에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일본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사건을 하나 조작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훈춘 사건이라고 해요. 훈춘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에 중국의 마적, 그러니까 중국의 마르탄 도적단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조선 청년에 복장을 하고 마치 조선 독립군에 의해서 일본 영사관이 습격당했다라는 듯한 이러한 조작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제 훈춘 사건인데,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만주로 가져가는, 즉 이 간도로 넘어갈 수 있게 뭔가 조작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서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간도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청산리 부근을 이동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이 대규모 일본군과 맞닥뜨리게 돼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청산리 일대에서 있었던 대규모 전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도 물론 가장 유명한 건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북로군정서, 우리 북로군정서는 북간도 지역에서 중광단이 좀 더 확대돼서 독립군 부대가 됐다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가 다양한 독립연합부대를 이끌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후방에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지원을 해주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시 여기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이러한 연합 다른 부대들의 노력에 의해서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의의를 찾아본다면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운동 사상 최초의 승리를, 그러니까 군대와 군대가 맞닥뜨려서 최초의 승리를 이끌었던 전투였고, 청산리 대첩은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립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은 청산리 대첩에서 몇천 명의 피해가 났게 되었고, 우리 독립군들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 소식이 국내에 전달이 되면서 국내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희망을 주었고, 거꾸로 이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넘어가서 독립부대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생각한 게 바로 이렇게 한인들이 나라도 없는데 저 밖에서 강했던 이유는 이 기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그들도 알았겠죠. 그래서 거꾸로 이 기지를 박살내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간도 지역에 한인 마을을 습격해서 아예 무장하지 않고 비무장 상태에 있는 가장 약한 민간인, 그 다음에 한인 세력들을 다 죽이고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뭐 기지가 박살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학살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군들의 희생이 많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본이 약간은 이제 군인과 군인의 전투에서 지고 힘없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기지를 폭파시키려고 했던 작전이다 보니까, 당시에 독립군들은 무기와 이런 걸 살아남았던 독립군들은 우선은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이제 일본군에게 거의 다 이제 무너져 버렸고, 기지까지 이제 너무 이제 여기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연합 부대가 이제 모여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서 계속 남아서 독립전쟁을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 일단 후퇴해서 훗날을 기억할 것인가, 이렇게 독립군 부대에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우선은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스보보드니라고 부르고 있는 러시아의 자유시로 넘어가서 잠시 정렬을 정비하고 우선 독립군의 훗날을 기약하기로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도 이동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러시아는, 이게 러시아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적군은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일으킨 혁명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원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백군 세력들의 전투가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완전 무장한 우리 독립군들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 독립군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세력의 독립군 부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민족주의 계열의 이 독립군 부대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어떻게 지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휘 방향이라든지 주도권을 두고도 분쟁이 일어나서 무장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독립군들이 대다수 살인을 당하는, 희생을 당했던 러시아 적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적군이 지휘권을 이제 양도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기이고 무기를 버려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항이 있었고, 대규모 독립군 부대가 적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있었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규모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러시아에 갔다가 러시아에서 정말 개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진짜 막 기록에 의하면 막 진짜 무기 다 버리고 겨우 막 밑으로 다시 만주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기지를 건설하고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다시 만주 지방에서 우리의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게 이제 이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던 독립군 부대들은 참의부, 정의부, 그 다음에 신민부, 이렇게 참, 정, 신 3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3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이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워낙에 간도 참변 때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가 심했고 독립군 부대도 전열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살아 돌아왔던 독립군들과 남아있던 독립군 부대에 살아있었던 민간인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 참의부이든 그 다음에 신민부이든 그 다음에 정의부이든 이
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만주 지역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립군이었던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에 뭐 치안이라든지 뭐 어떤 정치적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의 장치 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3부는 자치 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다시 간도 지역에서 뭔가 다시 체제를 정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독립군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다시 3부를 형성하니까 이거에 대한 다시 반격으로 일본이 당시에 여기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여기 만주 중국인 군벌과 조선 총독부에서 경무총감이었던 미스야 사이에서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데 그게 바로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을 잡아오면 일정 금액의 어떤 포상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러면 만주 군벌 당시 이제 장쩌린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당시는 친일이었던 거죠. 그 자신이 이제 군벌이라는 세력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따도 살짝 얘기하겠지만 중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잠시 중국은 우리가 좀 상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중국은 원래 만주족이 세운 국가였잖아요. 여기 만주족이 이렇게 들어가서 청나라를 세웠던 거고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에 거의 뭐 일바 빠진 호랑이였고 뭐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서태후라든지 뭐 보수파의 반격으로 근대적 개혁이 성공리에 수행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혁명 세력에 의해서 청나라가 무너지고 신해년에 혁명에 의해서 이제 중화민국을 수립하는 과정을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1911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실제로 이 혁명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순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순원이 신해혁명을 이제 주도했었고 그리고 난 뒤에 신해혁명 그 당시에 이들은 공화국가를 만들고자 했었어요. 공화정을 꿈꾸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황제 국가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때 이제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있었고 푸이는 결국에는 이제 신해혁명으로 이제 물러나게 됐지만 본인은 궁한에서 살면서 뭐 혁명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워낙에 어릴 적에 왕이 돼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처음에 신해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워낙에 이제 그 혁명 세력이 군사적으로는 약간은 뭐 확고하게 뭔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쪽에서 파견했던 원색의 위안스카이가 이 진압군으로 내려왔을 때 순원이 위안스카이에게 대통령직을 줄 테니까 이제 청나라 정부를 배신하고 우리 쪽에서 같이 혁명 세력이 되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대인배인 거죠. 혁명을 다 준비해놓고 대통령직을 저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근데 군사적으로 위안스카이가 군대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 양보했고 그리고 실제로 위안스카이도 그러겠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위안스카이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약속을 깨버리고 혁명 세력을 배신하고 다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중국은 엄청난 혼란한 사회였고 이러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는 자신의 군대력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뭐 자치권을 갖고 행정권을 갖는 군벌 세력이 엄청나게 난립하는 게 바로 중국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에 각 지역의 군벌이 매우 난립하고 있다. 군벌은
다소 우리가 신라 말기의 호족처럼 그 지역의 군사권을 바탕으로 뭔가 정치적 권력을 갖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군벌 세력이 여기저기에서 난립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 군벌 중에서 만주 지역의 군벌 장쩌린이라는 사람과 조선 총독부 미스야가 만주 지역, 간도 지역의 독립군을 체포하면 일정 금액 포상과 무기를 주겠다. 무기를 갖고 있는 게 군벌한테 너무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무기를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오는 그런 실현이 독립군 색출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삼부를 통합하고자 하는 상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가 대표적으로 우리도 이 시기가 192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어떤 운동이냐면 바로 좌우 합작 운동.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맥을 같이 해서 이미 국내에서도 이 좌우 합작 운동에 의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활동이 일어날 이쯤이었어요. 막 국내 막 민족 유일당 운동, 우리가 또 이거를 이렇게도 부르니까요. 자, 그래서 삼부통합운동을 해서 이 세 개의 부를 통합하자, 하나의 부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만주도 넓고 독립부대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이 넓어서 결국 이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다 통합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두 개의 이제 그 단체로 통합이 됐는데,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자, 남만주 쪽에는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 쪽에는 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결과,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국민부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적 조직이 조선혁명당이에요. 잘 나오나요? 그리고 혁신위의 계열에서 만들어진 정치 조직이 한국독립당이에요. 그리고 각각 한국독립관 산하의 독립군 부대가 한국독립군, 그리고 여기는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30년대쯤 됐을 때 정리해본다면 만주 지역에는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과 그 다음에 북만주 쪽에 한국 독립군을 중심으로 독립군들이 재정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30년대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독립전쟁을 배우고 싶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특히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가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난 이후에도 다시 내려와서 삼부를 만들고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남만주의 조선혁명당이 만들었던 조선혁명군이 있고,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는 한국독립당이 조직했던 한국독립군이
독립군이 이제 중심이 돼서 독립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순간 만주에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주사변은 너무 중요한데, 일본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뭔가 제국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거의 만주의 주권인 곳 만주를 무력으로 침략했던 사건이 이제 빠방하고 터져버리니까 이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주권이 침해당했고 항일에 대한 생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원래는 미스야 협정처럼 우리가 만주 군벌과 조선 총독부가 연합해서 독립군을 이제 색출했던 그 시기를 벗어나서 만주사변이 일어나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1930년대 독립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과 중국 부대의 연합작전이 펼쳐지던 시기다. 근데 주로 그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만주사변이다. 만주사변 이후에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우리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도 그 지역에서 다른 중국 부대와 연합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낼 텐데, 그 모습을 선생님이 조금, 요거는 선생님이 지도를 그리는 것보다 교과서를 안 가져갔던 친구들도, 자, 요 모습을 보면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청천 장군을 중심으로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전투, 그 다음에 우리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승리를 이끌었던 전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지역적으로 조금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청천 장군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만주로 와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군사적인 실제 우리 독립군 중에서도 실제 사관학교의 어떤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하고 난 뒤에도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었고, 양세봉이라는 분도 이 남만주 지역에서 정말 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했던 사람이었고, 두 분과 두 독립부대 공통점은 한중연합작전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이 지청천 장군이 대전자룡에서 승리했던 이 전투는 제2의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큰 성과를 거두어서 정말 많은 전쟁에 이제 승리하고 난 전리품, 일본의 무기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여기가 영릉 이런 게 다 뭐냐면, 여기가 워낙에 이제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선조들의 무덤도 있어서 능이라는 이제 존칭을 써서 영릉을 만들었고, 또는 흥경성이라고 해서 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전투가 있어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투 이후에 워낙에 만주에서는 이 만주에서 일본 세력이 워낙에 커져서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중국 안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중국 관내로 이동하다라고 하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한국 독립군의 전투,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룡 전투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승리로 이끌었던 영릉가 전투,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 만주라는 곳이 이제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자, 일본이 여기에
만주국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1932년에 만주국을 수립하는데 만주국이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쫓겨났던 마지막 황제를 이 만주국의 황제라고 앉혀놓고 실제로 여기에는 모든 통치권이라든가 권력은 일본이 수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괴뢰 정권이었어요. 일본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기서 활동했던 대다수의 독립군 부대는 이렇게 중국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중국의 만리장성에 산해관이 있는 곳의 안쪽이다라고 해서 보통 앞으로 이쪽을 선생님이 뭐라고 교과서에 표현할 거냐면 관내, 그리고 이쪽을 만주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서 1900 중반이 되면은 결국에는 만주에서 활동했던 대다수의 독립군 부대가 관내로 이동해서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랑 아예 별개로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우리가 꼭 그렇게 선을 나누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열성을 따지다 보면 이거와 약간 좀 계열이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주로 사회주의랑은 전혀 무관했던 민족주의 계열에서 그러니까 즉 이쪽은 계열에서의 독립부대 운동이었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건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회주의 계열 즉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고 그들이 지원해주는 한인 사회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도 자, 우리가 만주를 또 그려보면 자, 여기가 만주 지역이라고 했었죠? 자, 만주사변 이후에 모든 건 다 만주사변이 기점이 돼요. 이렇게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한인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군들도 있었겠죠. 이 독립군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내에 공산당 계열들도 이제 일본의 만주 침략에 맞서서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쪽이 자 서쪽, 동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에서 이쪽을 동북지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 계열의 이제 항일 군대 세력과 유격대 플러스 한인 사회주의자 계열도 아까처럼 연대예요. 왜 갑자기 연대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만주사변 이후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연대해가지고 만들었던 단체가 이 지역이 동북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북 인민, 혁명, 동무, 동지 이런 게 주로 사회주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혁명군 이후엔 동북 항일연군으로 더 확대가 되는데 이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동북 지역에서 일본에 대항해서 연대했던 군대란 뜻이에요. 그 연대가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중국 공산당 계열과 한인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해서 만들었던 게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단체가 실제로 유격 활동을 통해서 중국이 한인 사회주의자와 연대해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게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었고 이 동북항일 연군 내에서는 이들의 목적은 만주 지역에 있는 일본군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일본군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끼리 한인 사람들끼리 따로 이 안에서 만들었던 단체가 조국광복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북항일연군 내에 있었던 한인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국내에서 이제 소규모 유격 활동을 비밀리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활동했던 단체가 조국광복회가 존재했었다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학습 주제는 의열투쟁입니다. 자,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은 독립전쟁이랑은 뭐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의열투쟁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전쟁은 좀 독립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장수가 이끌고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전쟁을 수행을 한다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의열투쟁은 한 개인의 의거만으로도 식민지 통치기관 또는 친일파 또는 일본 경찰, 일본 제국주의의 지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노력을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의열투쟁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한 개인이 활동했던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를 보면 65세 거의 뭐 정말 백발 노인이었던 강우규가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었죠. 이제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폭탄을 던졌던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고 본인은 개인이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는 서로군전소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조선 총독 암살 작전에 참여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 관동군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일본 부대였고 주로 독립군을 색출했다고 했던 이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연도 있고 또 자, 타이완에서 왔던 일본 육군 대장을 칼로 저격했던 조명화라는 사람의 활동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독립군 부대의 활동이 있었는데 독립의거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은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인 단체 2개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이 두 단체 말고도 다른 의거 활동을 했던 단체들도 있고 개인적인 의거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교과서에서 나왔던 단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기 쉽게 이 의열투쟁 단체를 구별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그래서 먼저 의열투쟁을 이끌었던 국내에서도 활동했고 국내 식민지 통치기관을 파괴하면서 식민지 이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의열단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 같은 경우는 우선 만든 사람 김원봉을 중심으로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단체를 조직했고 만들어진 곳은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그 목적 자체가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일제의 이제 관리들 그다음에 친일파를 죽였던 의열투쟁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자, 김원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신채호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이 활동 지침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조선 혁명선언이에요. 자, 이거를 작성해 준 사람은 신채호.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앞으로 의열단이 어떻게 활동할지가 보여요. 자, 폭력, 우리 혁명의 무기이고 민중 속으로 들어서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일본 통치를 타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제를 개조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의열단체 대표적인 단체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의열 활동이 있었는가 봤더니 자,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그 다음에 김지섭은 일본 궁성,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지금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관직 또는 식민지 조선인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경제적 장소 이런 곳에 폭탄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를 주었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초기에는 이렇게 개인의 암살, 파괴 중심으로 이제 의열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이제 의열투쟁이잖아요. 이랬던 의열단 역시 이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실제로 이런 의거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잡혀서 그대로 사형, 이제 형장에 이슬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우리도 조직적으로 항일 투쟁 노선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중국 국민당이 수립했던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적으로 어쨌든 살아 있어야지 추후를 계속 더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1930년대에는 중국 정부의 자, 교과서에서 중국 정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민당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우리 조선인들의 혁명 간부학교까지 수립해서 여기서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열단원들이 중국 관내로 들어왔어요. 이들도. 중국 관내가 아까 얘기했죠. 1930년대 이제 중반부터는 거 이상 만주에서는 대규모의 독립전쟁이 어렵다 보니까 중국 관내로 이동을 했었던 독립군들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추후에 이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했던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민족혁명당을 구성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독립 의열 활동을 했던 이분들의 이름과 업적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잠시 여러분한테 뭔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의열투쟁을 설명하면서 잠깐 짬을 내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중국 정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해주면 중국은 아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알겠지만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에 위안스카이가 혁명 세력을 배신하고 황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혁명 세력들도 약간의 이제 뭔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통합된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는 이렇게 군벌들이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군벌들이 난립하는 게 바로 중국의 역사의 전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만주 군벌이 조선 총독부와 손을 잡고 우리 독립부대를 색출했던 그런 활동까지 봤었고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원래 이 혁명을 일으켰던 순원은 뭔가 원래는 한족 중심, 뭐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이러려고 했었다가 저 이웃나라 1919년 저 한반도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뭔가 중국도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요구가 다 수용되는 듯한 느낌. 중국 내부의 어떤 특정 영토도 일본에게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민중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5월 4일 날 대규모 일본 제국주의 타도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이걸 중국의 역사에서 오사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순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역사의 흐름이 민중과 같이 가야 된다. 특정 세력이 국가를 이끄는 게 아니라 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당이 민중들을 이끌어가서 함께 새로운 세상, 국가를 조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순원이 조직하게 된 게 바로 이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국민당이 조직됐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는 건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거고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1920년대에 세계 각지에는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된다라는 걸 이미 배웠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 중국에도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중국 자체에는 국민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산당은 이 공산당 이론이라든지 공산당의 지령을 받았다든지 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소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공산당들은 우리 그때 레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식민지를 받고 있는 억압된 소수민족이라든지 식민지 국가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약속을 했고 원래 이제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중국 내에서 먼저 이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국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산당이 그렇게 그 당시까지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을 소련이 약속했기 때문에 순원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는 제 1차 국공합작이 1920년대 중반에 이루어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원이 사망하고 난 뒤에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이제 누가 되냐면 장제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총수는 장제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은 근데 이제 실제로 장제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국민당이 혁명을 일으키려면 현재 중국에 있는 군벌부터 다 없애야 된다. 군벌을 다 몰아내서 통합된 국가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군벌을 타도해서 군벌을 다 잡는 걸 북벌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벌을 하는 과정에서 장제스는 매우 이제 좀 주변 뭐 지주계층, 자본가계층 그들과도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타도해야 되는 이 공산당과 전혀 맞지 않아서 중간에 1차 국공합작을 깨지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장제스는 공산당도 토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억압을 하고 공산당을 이제 잡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세력은 이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대장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공산당에서 대장정을 그러니까 국민당을 피해서 이동하면서 이 공산당 세력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후에 중국 역사에서는 공산주의 계열의 이제 마오쩌둥과 그 다음에 국민당 계열의 장제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자, 국민당의 장제스, 그 다음에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큰 두 개의 산을 이루는데 실제로는 워낙에 이제 국민당이 훨씬 더 큰 세력이라든지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민당이었고 공산당은 이를 피해가면서 뭔가 근거지를 계속 북쪽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산당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 국민당 이런 표현이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1930년대 후반이 되고 40년대가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의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은 좀 볼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우리의 의외로 활동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
자, 의열투쟁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의열단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두 번째 또 단체는 바로 어디냐면 한인애국단이에요. 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직을 했었고, 사실은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 거의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고를 중심으로 뭔가 만주사변 이후에 대륙이 불안해지고 또 특히나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각종 모략을 펼쳐서 사실 만주 지역에서 또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활동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게 이제 이 한인애국단의 조직이었습니다. 한인애국 단원들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활동 오늘 두 개를 배울 텐데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울 거는 자, 요거 혹시 뭔지 알까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두 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람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기노시타 쇼조라고 들어봤나요? 기노시타 쇼조는 뭐 평범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기노시타 쇼조 사실은 원래 이름은 이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월급이 왜 일본인이 더 많이 받고 조선인은 뭐 거의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불만을 품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일본인 어떤 천황의 폭격 사건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나서부터 뭔가 식민지 조선인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렵구나. 자신은 진짜 일본인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자신이 그냥 조선인이란 이유로 조선어로 쓰였던 편지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문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일본인으로서가 아닌 뭔가 식민지 조선인의 아픔을 느끼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던 기노시타 쇼조는 바로 이봉창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이봉창이라는 인물은 그 젊은 나이에 일본 도쿄 그것도 심지어 식민지를 하고 있는 본국의 심장 도쿄에서 천황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단했던 이봉창은 정말 평범했던 식민지 조선 청년이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그 사람이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 창씨개명을 했으니까 뭐 나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조선인들의 그 고뇌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봉창 역시 이러한 부당함을 느끼고 사실 김구를 상하이에 찾아왔을 때 워낙에 이 사람이 일본어도 잘했고 사실은 뭐 창씨개명도 했고 이름도 바꿨고 뭐 일본인으로 살고 싶은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김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밀정인지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확신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도쿄에서 의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임시정부를 찾아왔을 때 진지한 대화를 내렸던 김구는 이봉창의 어떤 마음을 읽게 되었고 그에게 이제 독립자금으로 쓰라고 일정한 금액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봉창이 일본에 도착해서 그 독립자금에 필요했던 걸 무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독립무기에 필요한 비용을 좀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리고 김구한테 또 연락을 했겠죠. 좀 돈을 다시 좀 더 보내달라. 그러면 사실 웬만한 지도자라도 조금은 또 이봉창을 의심하거나 좀
미적거렸을 수도 있지만 또 김구 선생은 또 이봉창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일본 일왕이 도쿄 교회에서 관병식 그 군대 행렬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당시 이제 히로히토 천황에게 수류탄을 하나 던졌고, 그 수류탄으로 이제 말만 좀 히하고 천황 일본 일왕은 다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이봉창의 의거인데, 이 의거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일본인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도쿄 한복판에서.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봉창의 의거. 대단한 거죠. 그것도 식민지를 하고 있는 제국주의 심장에서, 도쿄에서 일왕 마차에 폭격을 가했던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중국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예요. 안타깝게 일본 일왕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일본이 뭐 안타깝게?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천황이 죽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우호적인 비판하지 않고 왜 조선 청년이 일왕처럼 죽이려고 했냐, 저 죽일 놈, 이런 보도가 아니라 아이고 저 조선 청년 대단하네, 일왕처럼 죽이려고, 아이고 안타깝게 안 죽었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우호적 중국의 신문 보도를 보고 일본이 상하이를 폭격하는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상하이가 일본한테 넘어갔고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상하이 사변, 이걸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이 상하이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죽었으며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상하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상하이 자체가 이제 도시가 일본어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상하이 사변에 축하 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사람들을 모으라고 해서 박수를 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본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입장에 자기의 도시가 점령이 당했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일본의 높은 고관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일본의 뭐 총사령관, 군사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축하 행사를 하는 곳에 이제 우리 조선 청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윤봉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도시락 폭탄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도시락 폭탄과 이렇게 수류 물병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숨겨놓은 2개의 폭탄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축하 행렬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한테 일본이 이제 각자 식사를 준비해 와라 라고 해서 요거 이제 도시락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폭탄주를 연결시켜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폭탄을 빵 하고 이제 던진 건 이 물병 폭탄이었어요. 이걸 던져서 실제로 폭파시켰기 때문에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당시의 상하이 총사령관은 다리가 절단되고, 그 다음에 기치사부라는 중단은 눈을 실명됐고, 다리 절고, 막 특히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은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되었는데,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여기 있었던 모인 사람들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자 나름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고급 관리였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윤봉길 의거.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니 이건 뭐냐? 자살용. 보통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 요인이라든지 의회로 활동했던 사람들 잡히게 되면 너무 숱한 고문을 당하니까 본인은 이제 자살용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얘는 이제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고, 상하이 사변의 기념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져서 주요 높은 사람들을 처단했던
그런데 역시나 윤봉길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의 이러한 활동이 정말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청년의 이 두 청년의 활동이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계기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대단하다. 어떻게 조선 청년들이 저렇게 대단한 활동을 할 수 있냐. 이 상하이 사변은 중국 상하이가 습격당해가지고 다들 이제 거의 막 진짜 그 공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중국 청년도 아닌 조선인 청년들이 이렇게 고관들을 살해하고 폭사시켰다는 사실에 이 청년들을 이끌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돼요. 장제스를 중심으로 했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중국 땅 안에서 솔직히 다른 나라 군대를 타국 군대를 자국 내에서 만든다는 건 사실 굳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허락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내에서도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군대의 이름이 그 유명한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는 거예요. 짜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조직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상하이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활동할 수 없게 됐죠. 왠 찾았겠지. 윤봉길이 도대체 어디 단체 소속이냐, 한인애국단은 누가 만들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냐, 상하이에 있는 김구 찾아 죽여라, 현상금이 막 붙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상하이를 떠나서 항저우, 그 다음에 충칭까지 이제 계속 옮겨다니면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도로 삼았던, 계속 옮겼던 곳은 그 국민당 정부가 수도로 했던 곳이랑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국민당 정부가 충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임시정부도 충칭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좀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